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부동산 투자자를 위한 방송 부처TV에 묻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대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드디어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의 결과가 나왔죠. 윤석열 당선자와 국민의힘 모두에게 우선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음 졸이고 계셨을 아포유님과 그리고 얼음공장님께도 축하 인사 대신 전해드리고요. 일단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그리고 어느 당이 정권을 잡느냐, 국민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고 특히 부동산에 관심이 있다면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정책의 향방에 귀추가 주목되었을 텐데요. 일단 윤석열 후보가 다음 정부의 수장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시장의 향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윤석열 후보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현 정부의 규제들이 부작용을 불러일으켰다는 취지의 의견과 그에 대한 규제 완화를 강조해 왔었죠. 대출 규제에 대한 것은 확실히 규제의 틀이 약해질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은행권 대출 규제는 은행과 국민의힘이 이해관계가 거의 완벽하게 일치하기 때문인 건데요. 일단 은행의 최대 수익 사업은 결국 여신, 대출에 있습니다. 지금처럼 금리가 상승하고 인플레이션의 반영과 이전 정부에서 풀어버린 2천조 이상의 유동성이 회수되어야 될 시점에서 대출 규제로 인해 제한적인 여신업만 가능하다면 은행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엄청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죠. 따라서 담보대출과 전세대출, 특히 이제 다음 총선을 확실하게 승리로 가져가야 하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득표에 도움이 되는 가시적인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인 무주택 사업민들과 전세 금액이 급등하면서 DSR로 인해 자기 자본 마련이 급해진 이 유권자들에게 제대로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대출 규제를 어떻게 풀어주냐에 달려있기 때문인 건데요. 현 정부가 마련한 대출 규제에 대한 DSR 적용은 사실 완전히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은 마땅히 없습니다. 국제 협약이나 다름없는 바젤 3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법인데다 이미 실행되어서 해당 기준대로 적용받은 차주분들, 그러니까 실사용자의 숫자가 적지 않기 때문이죠. 대신 추가적인 구제책이나 별도의 지원 상품을 만들어 부족 부분을 채워주는 방식으로 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는 있을 겁니다. 사실 금융권들도 앞서 말씀드린 여신 상품을 통한 수익 구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 한참 작년에 10월 이후부터 나왔던 규제, 정부의 이 규제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자구책이나 보완되는 상품들을 준비해 두곤 있었거든요. 따라서 현 정부와 확실히 다른 모습을 차기 정권에서 보여주고 싶다면 국민의힘에서 가장 빠르게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카테고리가 바로 대출의 규제 완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향후 투자자분들이 전세입자의 대출에 대한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임대차 3법과 양도세 그리고 보유세에 대한 것들인데요. 이 윤 후보는 특히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서는 정상화, 쉽게 말해서 이전으로 돌려놓겠다는 공약을 제시를 하셨었죠. 세금에 대한 것 역시 완화책과 함께 분할 혹은 양도세 2년 유예 등의 그 시장 친화적인 정책들을 내놓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희망 회로를 마음대로 돌리기 전에 몇 가지 짚어보고 넘어가야 될 문제들이 있죠. 일단 첫 번째로 현재 시장에 풀린 세금의 충원 문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현 정부가 풀어버린 돈의 규모가 2천조 이상이 됩니다. 각종 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많은 돈을 풀어버렸죠. 당장 올 초에 추경된 예산만 600조 원이 넘습니다. 풀어버린 세금을 다시 회수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수익이 굉장히 증가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법인세 수입을 통해 이것을 회수하는 방법,
그리고 전반적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일괄적으로 증세를 통해 세수를 확보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문제는 기업의 법인세의 경우 경기의 호황이 이루어져야만 세수 확보가 용이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인 팬데믹의 영향과 그리고 산업 전반의 성장 동력을 멈춰버린 이 경기 불황의 시점, 미국, 중국, 그리고 우리 한국마저 실제 성장률이 예상 수치보다 훨씬 아래에 머물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대부분 입을 모아 말을 하고 있죠. 거기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후폭풍이 추가가 된다면 리스크는 더욱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증세에 대한 부분도 사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건 예전에 제가 방송했던 내용에서도 몇 번씩 알려드린 부분이 있습니다만, 사실 이번에 대권을 국민의힘이 잡게 된 것은 국민의힘 자체가 뭔가를 잘했다기보다는 민주당의 정책이 실패한 것이 컸습니다. 따라서 다음 총선의 승패를 장담할 수 없는 입장에서 조세 저항이 심한 우리 국민들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죠. 따라서 표면적인 증세를 거론하기는 조금 힘들 겁니다. 따라서 구멍난 재정을 메우기 위해는 좀 험난한 길을 가야만 하는 것인데, 자칫 증세를 했다가는 다음 총선을 기약할 수 없다는 부조리가 발생하게 되죠. 결국 민주당이 써먹어서 나름 재미를 본 이 티나지 않는 증세, 즉 자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한 취등록세, 양도세, 보유세 분의 증세를 통한 세수 확보에 대해서는 이 국민의힘도 도저히 포기하기 힘든 매력적인 카드일 겁니다. 그리고 이미 다주택자, 즉 임대인 임차인에게 조세 전가를 통해서 이 부담을 분산시키고 있음에 대하여 국민의힘 의원들도 너무 잘 알고 있죠. 따라서 당장 이 정책을 철회하기 어렵고 빠르게 철회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조세 전가를 통한 나름 해법을 찾게 된 부동산 투자자들이 그렇게 크게 불만을 가지지 않을 것임은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윤석열 캠프에서 말했던 이 공급의 문제. 공급이 과연 원활하게 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윤석열 캠프는 임기 내 250만 호의 주택 공급을 약속하셨죠. 수도권은 130만 호 이상, 최대 15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반대편 대선 후보 측에서 아주 속 좁아 보이는 공약과는 다르게 굉장히 통큰 계획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대중의 시선에서는 큰 호평을 받으셨죠. 그런데 이 공약에는 몇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우선 부지 마련입니다. 이전 정부가 저질렀던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동 중에 하나가 이 부지를 마련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중구난방으로 신규 택지 사업에 대해 발표를 해버렸던 행동이었는데요. 보통 정부가 부지를 미리 조용히 좀 사들이면서 신규 택지 조성에 세수를 좀 투여를 하고 이 추가적으로 나오는 세수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사전에 투기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해 여러 가지 규제로 묶어둔 상태로 토지주와 협의하는 방식으로 신규 사업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발표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코스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두 분의 국토부 장관님들은 어떻게 하셨죠? 일단 지르고 보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발표가 돼버리면 지주들이 과연 땅을 팔겠습니까? 설령 팔더라도 저렴한 가격에 협상이 될까요? 이미 여러 곳의 지가, 특히 수도권 일대의 지가를 그렇게 상승시켜 놓으셨습니다. 수도권 130만 원 공급이 가능한 저렴한 부지가 과연 어디에 남아있을까요? 물론 저 130만 원 절반의 수치는 공공택지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공공택지라는 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 등 공공기관이 조성하는 택지를 말하는 것인데요. 토지 수용권을 동원해서 조성하기 때문에 민간업체가 사서 개발하는 택지보다 공급가액이 낮은 것이 특징이긴 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태능CC 택지 이용하는 경우는 8사 대책이 발표되지 1년 6개월이 지나서야 아주 간신히 토지이용 구상안이 마련될 정도로 진행이 더뎠습니다. 그만큼 공공택지는 주민들의 공감을 충분히 이끌어내지 못하면 지구계획 지정부터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마련이죠. 물론 방법을 찾으려면 있긴 하겠습니다만
강제 수용으로 눈물을 흘리는 분은 더 이상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화천대유의 재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끊임없는 감시의 눈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오늘의 주제 돌아와서 여기 이제 원자재가 상승의 압박도 무시할 수가 없죠. 인플레 상승이 아직 고점이 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수입 원자재를 비롯한 모든 물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대로 원화 가치는 급락을 하고 있죠. 원화 가치 하락 역시 이제 하락의 시작점이라는 게 더 문제점이고요. 왜냐하면 일단 건축의 기본적인 자재들은 다 수입품입니다. 최근 공사 현장에서 잇따르는 그 비극적인 사고의 원인 중 하나가 부실한 자재 사용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어서 특히 양질의 자재 확보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죠. 설상가상으로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원자재 값 등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것도 문제입니다. 연평균 기준 2020년 대비 2021년 그 광물 종합 지수, 그러니까 코미스라고 불리는 이 지수에는 광물 종합 지수 자체가 굉장히 급등한 것이 나옵니다. 61.1%, 그리고 국제곡물 가격 지수, 그 지수는 45.3%, 유가는 72.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이게 작년, 재작년 이 두 개의 연도만 봤을 때 이 정도 차이가 발생을 했습니다. 올해 2월 초 가격 역시 3개월 전과 비교했을 때 광물 종합 지수는 24.5%, 국제곡물 가격 지수는 13.6%, 유가는 6.8% 상승하면서 2022년 들어서도 이 원자재 강세가 지속되고 있고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구리, 니켈, 아연, 알루미늄, 주석 이런 비철금속 국제 가격은 최근 10년 내 기준으로 최고점을 상회하고 있죠. 알루미늄은 참고로 건설 현장에서 거푸집어 사용되는 그 알루미늄 폼이 있습니다. 흔히 이제 알폼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공사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필수적인 자재 중 하나입니다. 당연히 주택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죠. 이와 더불어 철근과 콘크리트 업계, 그리고 이 업계들과 상호관계이자 혹은 보완관계이기도 한 이 건설업계가 서로 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는 것도 주의를 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철근 콘크리트 업계가 이제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죠. 노무비 인상, 그리고 자신의 이제 불법 노조들의 횡포, 그리고 광주 사건으로 발생했던 이 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이 업계 자체가 너무 어렵다. 호소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제 건설업계 쪽하고 대화가 좀 되어야 되는데 건설업계 쪽에서 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업계가 얘기하는 내용은 이쪽 건설업계 쪽에 일방적인 하청발주 개념의 계약을 조금 해소해 달라. 그리고 현장에서의 사건 사고 처벌과 책임이 현재 법적으로 현장의 작업자인 이 철근 콘크리트 업계가 떠안고 있다는 것도 문제이니 상생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씀들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것도 일리 있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현재 분위기는 현장 업무 중단까지, 그러니까 셧다운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문제까지 발생한다면 당연히 총체적인 비용이 더 커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최종적인 문제는 역시 재원 마련이 되는 거죠. 팬데믹의 영향은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겪게 된 상황입니다. 경제 성장을 뒷받침할 중국도, 소비자의 역할을 하고 있던 미국도 심각한 재원의 출혈이 있었고 산업이 마비되었던 것은 전 세계 어디나 똑같은 현상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국가 간의 자국보호주의가 이제는 가동될 시점이 된 것이죠.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이나 기존에 있었던 국가 간의 무역협정이 계속해서 통용되지는 않겠느냐, 그 계약이 있는 이상 그 협정이 있는 이상 무엇이 문제겠느냐 하시겠지만 국가 간의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는데 타국과의 무역협정이 우선되기는 어렵습니다. 이 특별한 국가 재난이 발생한 상황에서 국제법을 꼭 지키면서 자국의 보호무역주의를 수행할 방법을 각 국가들이 그 대안들을 이미 찾아두고 있을 겁니다. 외부 요인으로 이렇게 재원 마련이 어렵다면 결국 내부 요인에서 재원을 마련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요. 과연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까요?
결국 앞서 말씀드린 저항 없는 조세 방식을 통해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 정치권 입장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일이 되겠죠. 문제는 그렇게 거쳐질 세수가 130만 가구를 만들 재원이 되느냐? 그렇게 되긴 너무나 힘들어 보입니다. 작년 추가 징수된 부동산 거래와 보유분에 대한 재산세 등의 세금은 약 44조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이유로 자금이 부족해질 것은 자명해 보이고요. 그 외에 이전 정부가 현재 3기 신도시를 착수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각종 비용들이 있고, 거기에 또 내년 결국 이 험난한 시기를 넘기지 못하시고 쓰러지실 개인 사업자분들에 대한 대출 유예금과 끊임없이 원을 찍어내며 뿌려대었던 예산들의 구멍을 메꿔야 되는 시점이 도래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대선 후의 집값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이들 궁금하실 내용일 겁니다. 사실 대선 직후 집값의 변동이 심하게 발생된 케이스는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방선거나 총선에서 조금 더 요동치는 경향은 있었죠. 정치가 바뀌면 경제가 바뀌는 것은 맞습니다. 정책이 바뀌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것이 주택까지 직접적인 반영이 되는 것은 다소의 시간이 걸리기 마련입니다. 보시는 대로 역대 대선과 지방선거의 움직임을 보면 대선의 기준을 맞춰서 시장이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해에 발생한 수급에 대한 문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선 때마다 오르는 것도 아니고 대선 때마다 내리는 것도 아니죠. 오히려 지방선거가 대선보다는 부동산 경기에 일시적인 호재를 주어 부양하는 경향을 보이죠. 왜냐하면 지역선거는 말 그대로 지역에 좋은 것을 유치하겠다는 것으로 선거를 치르는 것이기 때문에 교통에 대한 호재, 교육, 직장에 관한 인프라 등 이런 것들이 선거 때마다 반영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2010년을 기점으로 해서는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월간 주택과 토지가격 변동률 역시 선거와 합치되거나 정책 방향성을 유치해서 그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드린 대로 정치 외적인 요인에 따라 영향을 더 받았죠. 총선 때도 앞서 말한 내용들과 동일하게 움직입니다. 보신 대로 정치, 대통령, 정권의 변화 이런 것들이 부동산에 큰 변화를 주지는 못합니다. 이 점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대통령이 한 명 바뀌었다고 해서 단 며칠 사이에 주택에 다이나믹한 변화가 생기거나 주택가격 급등락이 오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오셨던 투자의 방향성을 상실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만 속도는 빨라질 수 있겠죠. 바뀐 정책과 정치의 영향은 최소 3개월에서 5개월은 지나야 서서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인수위 시점을 고려하더라도 윤석열 당선자의 영향이 시작되는 것은 6월 이후의 시점이 될 것입니다. 제가 주택가격의 하락이 어렵다고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점과 맞물리기 때문에 여러 차례 서둘러 내 집 마련 혹은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건데요. 중요한 것은 6월 이후가 임대차 3법으로 인한 전세계약 갱신을 하셨던 분들의 만기가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전세계약건들이 올 하반기부터 임대료 인상 제한이 없는 신규 계약 체결이라는 겁니다. 2020년 7월 31일부터 새 임대차 보호법이 시행되었고 시행일 기준으로 계약 만료가 1개월 이상 남은 임대차 계약의 경우 1회차에 한해 2년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길이 16대를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이를 적용하면 2020년 8월 31일이 만기되는 기존 전세계약까지는 계약갱신이 다 가능했던 거죠. 지난해 전월세 신고제 도입 이후 국토부 집계를 보면 아파트의 경우 계약갱신을 사용하는 경우가 전체의 78%가량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것을 대입해서 생각해보면 올해 5월쯤부터는 신규 계약에 따른 인상분이 반영되어서 전세 가격이 형성될 것이고 그 수치가 보수적으로 대충
수치를 잡아본다 하더라도 이전 전세 규모의 60%라고 한다고 치더라도 어마어마한 집값 폭등을 예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공시지가 현실화와 종부세에 매긴 과도한 세금은 다주택자 숫자가 상당수 사라지게 만들었죠. 이 공시지가 현실화는 말도 안 되는 발생으로 인해 가구당 월 평균 보험 금액은 기하급수적으로 오르게 됩니다. 또한 똑똑한 한차라는 개념을 강조하면서 투자자를 사라지게 만들었고, 이는 전세가 사라지게 만들고 전세가를 급등시켜 버렸죠. 공시지가는 2017년 대비 2021년은 40% 이상의 상승을 보입니다. 즉 2017년부터 2021년 사이 매해 10% 이상씩 공시지가를 상승시켰다는 뜻이죠.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세금 비용과 종부세 등은 전세 세입자들에게 전가되거나 전가를 하기 위해 5% 상승 제한부까지 고려된 금액으로 세입자들에게 부담되어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1주택자들조차 공시지가 정상으로 인해 본인의 세금 비용, 이 비용 발생한 비용들을 매도할 때에 매도 금액 안에 다 녹여내야만 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됐죠. 다주택자들 규제하겠다는 이유로 전세대출 옥죄이자 이 역시 풍선 효과로 전세대출 금리 급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금리가 쌀 때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기회를 날려버리게 만들었으며, 이제는 인플레로 인해서 예전 금리로 다시 돌이키기도 어려워졌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권 초기가 기억나시나요? 왜 이 정권이 이토록 쉽게 다시 보수에게 오게 되었나요? 그때 당시만 해도 향후 10년 차차기 대권도 민주당이 가져갈 거라고 자신했었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은 오히려 자신들의 지지자들을 지옥으로 내몰았습니다. 주택을 살 수 있을 때 사게 해주었으면, 또 기회가 있을 때 대출을 해주었으면, 가능할 때 다 하게 해주었어야 됩니다. 다주택자가 전세 수량을 공급하고 있을 때 전세를 더 공급할 수 있도록 해주고, 건설사가 아파트를 짓겠다고 할 때 짓게 해주었으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투기를 막고 싶었다면 반포, 강남, 서초의 집값은 왜 못 막으셨을까요? 진짜 부자들한테는 힘을 못 쓰시는 겁니까? 주식도 부동산도 투자자라는 분들이 본인들의 리스크를 책임지고 그것을 스스로 책임진 상태이자 자신의 삶을 녹여내는 것, 그것이 투자자가 도전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미 투자라는 곳의 생태계는 완성되어 있으며 그것을 운영하는 것은 시장 자체의 힘이었습니다. 그것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식이 아니라 생태계가 지금 정상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그것을 핑계로 생태계를 아예 파괴해버린 이 선택의 결과가 지금의 부동산 시장입니다. 대선은 끝이 났고 봄은 오고 있으며 전세가 필요하실 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전 정부가 벌려놓은 양도세와 각종 규제들을 바로 없애기에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것이며, 일시유예나 대안책은 줄 수 있어도 모든 것을 무위로 예전로 돌리기에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너무나 먼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공급은 약속했으나 이미 달리기 시작한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그리고 전 세계적인 경제 문제로 인해서 이 약속은 요원하기만 하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한 차라로 더 사시길 부탁드렸던 말씀, 아직 유효하다는 거, 그리고 아직 늦지 않았다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